많이 물어보시는 것들 중에 하나죠. 형량이 적게 나오면은 항소를 한다, 검사가.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들을 하지 말고 제가 또 실제 사례들을 쭉 나열해 놓고 설명드리는 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 50가지 형사사건들 놓고 검사가 언제 항소했는지 보여드리고 또 그걸 통해서 예상하는 방법 알아보는 것이 또 제일 피부에 와닿는 방법 아니겠는가 싶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1년 정도 가죠. 조사, 재판 이렇게 쭉 거쳐서 형사 1심 판결을 받은 피고인들 이제는 다 끝났구나 싶습니다. 한숨 돌리고 또 제값을 치른 후에 일상으로 이제 돌아가려나 싶었는데 이때 딱 검사가 항소장을 접수했다라는 통지서를 받습니다. 이 검사가 항소했다는 사실을 알면은 굉장히 막막하죠.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 형사소송을 또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 갑작스러운 검사의 항소 사실을 전해 듣고 이렇게 놀라지 말고 미리 예상할 수는 없을까? 이런 의문점에서 이번 영상을 기획을 했습니다.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 중에 하나죠. 형량이 적게 나오면은 항소를 한다, 검사가.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들을 하지 말고 제가 또 실제 사례들을 쭉 나열해 놓고 설명드리는 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 50가지 형사사건들 놓고 검사가 언제 항소했는지 보여드리고 또 그걸 통해서 예상하는 방법 알아보는 것이 또 제일 피부에 와닿는 방법 아니겠는가 싶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번 영상 통해서는 실제 제가 1심, 2심 모두 진행했던 사건들 놓고 검사가 어떤 경우에 항소했는지 알아보고 또 사안별로 같이 검사가 항소를 할지 말지 예상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50가지 사건 가지고 이걸 연습을 해보면 어떤 다른 사건들이 보더라도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또 검사가 항소했을 때 항소 심의가 어땠는지도 살펴보도록 하죠. 1심 판결 받은 피고인이나 2심 판결을 앞두고 기다리고 있는 피고인도 미리 알아두시면 좋은 내용입니다. 우선 설명의 기초가 되는 사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제가 끝까지 둘 다 수행한 사건들 중에서 별도 기준을 두지 않고 선별을 했는데 50가지로 추려봤습니다. 무차별적으로 추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준강간, 유사강간, 신족강간, 특수강간 포함해서 강간죄로 분류되는 것 8건, 공중밀집장소 추행죄, 주거침입 강제추행 포함해서 강제추행으로 분류되는 사건 14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8건, 사기죄 6건, 폭행으로 분류되는 것 3건, 음주로 분류되는 것 2건, 업무방해, 공연음란, 성적 목적 침해, 성적 침해 소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특수절도 각 1건씩,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3건 이렇게 총 50건 추려봤습니다. 제가 성범죄를 많이 하는데 다른 유형의 사건들도 다양하게 좀 넣어봤습니다. 이번 영상 내용은 이 50건에 기초한 내용이니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점 참고 바라고, 다만 이 정도만 살펴봐도 검사가 항소할지 말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실제로 그러한지 같이 한번 보시죠.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서 설명드릴 것이 50가지 사건들 아래 방식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제명이 있고 검사나 피고인이 항소를 했는지 OX 표시를 했죠. 그리고 합의 여부인데 최종 시점이 아니라 1심 판결 전까지 합의가 됐는지만 OX 체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형량인데 검사가 구형한 형량, 1심 형량, 그리고 2심 형량 이렇게 이제 표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한 50가지 사건들 한번 해보시죠. 순서는 제명 가나다 순으로 정렬을 한 건데 2심이 항소심 의미하는 거죠. 2심 항소심 부분에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일부러 비워둔 겁니다. 항소를 했는지도 일부러 비워뒀죠. 자, 자세하게 살펴보시도록 하고요. 자, 피고인이라면은 내 사건에서 검사가 항소할지 말지 여부가 가장 궁금할 것 같습니다. 걱정도 될 것 같고, 검사가 항소한 경우 안 한 경우 나눠보고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살펴보면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강간으로 분류되는 사건 8건으로 우선 보시죠. 표부터 보시면은 검사 구형량이 있고 1심 형량 볼 수 있습니다. 자, 1번 보시면은 징역 4년 구형했는데 검사가 1심에서 2년 6개월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검사가 항소했겠죠. 2번 사건도 선고 형량이 1번하고 똑같은데 2번은 검사가 항소를 안 했습니다. 1번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두 사건 다 피해자 합의도 안 되었는데 차이점은 공소사실 인부에 있습니다. 1번은 혐의 인정했고요. 2번은 혐의 인정 안 했어요. 그것 말고는 다른 차이점은 없었습니다. 3번 보시면은 1심에서 무죄가 나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검사는 항소를 하겠죠. 무죄 나온 경우에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검사가 항소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4번 사건은 1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왔는데 검사가 항소를 안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피해자랑 합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항소를 안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결과 띄워놓고 보셨고, 그러면 나머지 4건 강간사건들 검사 항소 여부 한번 같이 맞춰볼까요? 5번 사건이요, 4년 구형했죠. 징역 1년 4월 선고됐습니다. 피해자 합의했고요. 항소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인정하고 합의했기 때문이죠. 6번은 3년 구형했는데 집행유예 나왔습니다. 피해자랑 합의를 했어요. 항소했을까요? 항소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헷갈리죠. 아까 4번은 합의해서 집행유예 나왔는데 항소 안 했는데 이건 왜 그럴까? 선고 형량이 너무 적어서예요. 4번은 징역 4년 구형에서 3년에 집행유예 4년 나왔죠. 집행유예된 형량이 3년이라는 얘기입니다. 6번은 3년 구형에서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나온 거니까 좀 많이 줄었잖아요. 검사가 항소했죠. 그래서 7번 맞춰볼까요? 10년 구형했어요. 7년 선고됐죠. 항소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구형량에 가까운 형량이 나왔기 때문에 안 했다고 보시면 되고, 8번은 3년 구형해가지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나왔습니다. 합의했죠. 검사 항소는 어땠을까요? 안 했습니다. 6번이 아니라 4번 사건하고 비슷한 이유에서 비슷하게 간 겁니다. 자, 강간사건 봤는데 감이 좀 오시나요? 약간 일종의 패턴 추세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이번엔 강제추행 사건들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맞춰보시죠. 9번부터 22번 사이 총 14건입니다. 맞추기 쉬운 것부터 보면은 12번하고 20번 사건 보면은 1심에서 선고유예가 나왔습니다. 그럼 당연히 검사는 항소를 했겠죠. 2건 다 실제로 항소를 했습니다. 이건 뭐 감형받은 수준이 아니라 아예 선고를 안 한 경우니까 선고 유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검사가 항소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13번 보면은 벌금형 구형했는데 벌금형에 집행유예가 나왔죠. 그럼 뭐다? 이것도 선고 유예하고 같은 논리로 검사가 항소를 했겠죠. 보시면은 실제로도 검사가 항소를 한 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순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9번은 2년 구형해가지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나왔습니다. 좀 적게 나왔죠. 검사가 항소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합의도 안 했고 구형 대비 감형도 좀 많이 된 것 같은데 그 논리대로라면은 항소를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좀 이상하죠? 조금 이따 11번하고 한번 같이 비교해서 이유를 살펴보고요. 10번은 3년 구형에서 1심에서 2년형 선고됐습니다. 검사는 항소를 안 했죠. 구형량에 가까운 정도로 선고됐으니까 안 했습니다. 11번하고 9번하고 같습니다. 2년 구형했고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나왔습니다. 합의 안 됐고요. 검사 항소 안 했겠죠. 보시면은 항소를 했습니다. 이게 뭐지 싶을 겁니다. 자, 이쯤 되면 혼란이 오기 시작하는데요, 슬슬. 그러니까 9번 논리대로라면 항소를 안 했어야 하는 건데요. 자, 9번하고 11번 차이는 공소사실 인부입니다. 9번은 인정 반성 쪽이고 11번은 전면 부인 쪽이었어요. 심지어 9번은 동종 전력도 있었습니다. 범죄 인정 반성 여부 말고는 다른 차이가 없었으니까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그 부분이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14번 볼 차례인데 16번하고 똑같습니다. 형량이 똑같다는 거죠. 2년 구형했고 그중 1년 선고됐습니다. 합의 안 되었고 항소했을까요? 항소 안 했습니다. 절반 딱 선고되니까 항소 안 했습니다. 안 한 이유를 굳이 찾자면은 일단 2년 구형한 것도 좀 많기도 하고 이렇게 1년이 선고되는 것도 많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안에 비해서요. 그러면 17번 사건 맞춰볼까요? 17번이요. 2년 구형해가지고 8월 선고됐습니다. 징역 8월. 검사 항소는 어땠을까요? 안 했습니다. 아, 이 정도도 안 할 수 있구나 싶죠. 15번은 2년 구형해갖고 징역 8월에 집유 2년 나왔죠. 피해자 합의했고요. 그럼 항소를 안 할 만도 한데, 자, 항소했을까요? 보시면 항소했습니다. 이걸 또 14번 사건에서 2년 구형해갖고 1년 나오니까 안 하고, 이건 집유 나왔으니까 하고, 이렇게 단순하게 비교할 수는 또 없습니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인정 반성 취지 사건이었는데 합의했는데 이건 또 왜 한 거지 싶죠. 안 할 수도 있다 싶거든요. 실은 15번 사건은 3건의 강제추행이 합쳐진 병합된 사건이었고 그중 2명하고만 합의를 했고 1명하고는 합의를 안 했습니다. 이런 사정을 들어서 검사가 항소를 했던 거죠. 18번은 좀 쉽습니다. 검사가 300만원 구형했는데 500만원 선고됐죠. 형량이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검사는 항소를 안 했습니다. 이 사안은 예상하다시피 약식기소의 피고인이 정치재판 청구한 사안인데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벌금 액수가 증액되는 경우도 있다는 걸 참고하셔야 됩니다. 15번하고 이제 비교를 해볼 만한 것이 이제 19번 사건인데 3년 구형했고 1년 6월에 집유 2년 선고됐죠. 항소했을까요? 15번 집유 나왔을 때 항소했으니까 19번도 항소했겠죠? 보시면 항소를 안 했습니다. 아니 이건 또 왜 안 했을까? 일단 집행유예이긴 한데 유예된 형량이 낮은 편은 아니고 피해자랑 합의를 다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분이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나온 그런 케이스인데 구속수감이 아니라 치료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좀 주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검사가 항소를 안 한 겁니다. 흔한 경우는 아니죠. 그 다음 21번하고 22번 같이 볼게요. 검사 구형보다 1심
1심 선고에서 상당히 감형을 많이 받았는데 징역구형을 했는데 벌금이 나오고 집유가 나오고 그랬죠. 그것도 형량이 좀 많이 낮은 편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상하다시피 검사가 응당 항소를 할 겁니다. 결과 볼까요? 자, 둘 다 항소를 안 했습니다. 당황스러운데, 자, 이거 너무 기준이 없는 거 아니야 싶을 겁니다. 21번은 제명인 미성년자에 대한 위계등 추행죄입니다.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징역형만 있는 법제인데 예전에는 벌금형도 있었어요. 법규상으로. 그 법 개정 전에 이루어진 판결입니다. 그래서 벌금형이 나온 거고, 일단 징역구형 했는데 벌금형 나온 자체가 검사가 항소할 만한 사례인 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요.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이 나이가 굉장히 어리고 초범인데다가 부모님이 정말 지극정성으로 선도하겠다 뭐 이렇게 계속해서 재판부에 어필을 했었는데, 당시에 이례적으로 1심 선고가 끝나고 공판 검사가 피고인한테 항소 안 할 거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이례적이었던 사안이라고 보시면 되고, 22번도 법 개정하고 관련이 있는데, 이 주거침입 강제추행이라는 죄는 주거침입죄, 강제추행죄하고 다 다른 겁니다. 주거에 침입한 후에 강제추행한 그런 하나의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는 건데, 이 법조문상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으로만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유예가 나올 수 없는 그런 구조예요. 이 부분이 이제 법 제정 시에 잘못 제정된 것이다 이런 비판이 굉장히 많았었죠. 이 주거침입 강제추행 죄라는 사건을 수행해본 변호사들이 주변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좀 독특한 범죄인데, 이거를 해본 변호사님들은 늘 이 죄가 이상하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이 사건을 해보니까 이게 죄가 이상한 정도로 많은 거예요. 형량이. 법률에 규정된 형량이요. 어쨌든 자, 결국은 22번 재판 도중에 법이 위헌다 해서 바뀌었고 집행유예를 판결을 받았습니다. 주거침입 강제추행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게 아니라 주거침입 따로 강제추행 따로 이렇게 각각 유죄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나온 거였어요. 주거침입 강제추행죄는 위헌인 법률이니까 이거를 적용을 못 하는 거죠. 사실 제가 이 법률에 대해서 위헌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간을 좀 끈 측면이 있었습니다. 물론 재판부도 그런 사정을 아니까 좀 연기를 하면 좀 받아주고 시간을 일부러 좀 넉넉히 주고 막 그랬었어요. 위헌 판결이 언제쯤 난다 이거를 예상이 되니까. 결국은 위헌 법률인데다가 피해자랑 합의도 했고 이런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어서 검사가 항소 안 한 케이스. 항소할 수도 없겠죠. 법률이 바뀌었으니까. 이런 사정 없이 형량만 놓고 보면은 이 사건 22번 사건이요. 당연히 항소를 했겠죠. 그럴 만한 사안이고. 자, 지금 벌써 우리가 22건 사건 봤어요. 이제 감이 좀 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볼 거는 카메라 사건입니다. 대표적인 성범죄죠.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사건 8가지 모아봤습니다. 39번에서 46번 사입니다. 39번은 2년 구형해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나왔죠. 합의했어요. 자, 그러면 검사 항소 안 했겠죠? 안 했습니다. 40번 역시 2년 구형해갖고 징역 1년에 집유 3년 나왔죠. 합의했고요. 검사 항소는 네, 역시 안 했습니다. 41번은 징역 2년 구형 똑같고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왔습니다. 검사 항소 안 했겠죠? 보시면은 아닙니다. 검사는 항소를 했습니다. 자, 39, 40번하고 차이가 뭘까요? 합의입니다. 합의를 안 했기 때문에 검사가 항소를 한 거죠. 39, 40, 41번은 모두 초범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카메라 사건 항소 여부는 대체로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42번 보면은 징역 2년 구형했어요. 징역 8월에 집유 2년 나왔죠. 합의 안 했으니까 검사 항소하겠죠. 자, 결과 보시면은 검사는 항소를 안 했습니다. 아, 이거 헷갈리죠? 합의 안 했는데 이건 또 왜 항소를 안 했을까 싶을 겁니다. 자, 41번하고 42번은 둘 다 길거리 몰카 사건인데 둘 다 굉장히 많이 찍은 그런 케이스입니다. 근데 41번은 일부 피해자 신원이 특정된 경우였어요. 근데 이 특정된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해서 합의를 못한 경우고, 이 42번 사건은 모든 피해자들이 신원을 알 수 없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합의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경우였죠. 게다가 42번은 초범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검사는 항소를 안 했죠. 차이점이 여기에서 있고. 43번 볼까요? 3년 구형했죠. 징역 8월 나왔습니다. 이건 좀 형량이 좀 작게 나왔어요. 검사가 항소를 했을 법한데 결과 보면 역시 했습니다. 합의 여부 볼 것도 없이 구형 대비 너무 적게 나온 이런 경우는 검사가 항소를 하는데, 43번도 여지없이 그런 경우였다 보시면 되고, 특이한 거는 43번 또 재범이기도 했습니다. 44번은 보면요, 징역 3년 구형에서 징역 1년 6월 나왔습니다. 딱 절반 나왔죠? 검사 항소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딱 절반 나왔는데 안 했습니다. 40억 어떨까요? 4년 구형인데 1년 나왔죠? 자, 짐작 가시겠지만 검사는 항소를 했습니다. 당연히
했겠죠. 어느 정도 자 패턴이 보이시죠? 46번 보겠습니다. 2년 구형했는데 징역 6월에 집유 2년 나왔어요. 합의는 했죠? 자,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예상되시죠? 항소 안 했습니다. 39번하고 40번 같은 맥락입니다. 합의했으니까 초범이고 항소 안 한 겁니다. 자, 여기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부분 짚고 넘어가면 카메라 사건은 초범이어도 상습 촬영이면 정식 기소되어서 검사가 구형량이 제법 높고 실제 징역 선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합의의 여부가 중요하다는 것도 아셔야 하고요. 물론 피해자 신원이 특정된 경우에 한해서 말하는 거겠죠. 아청법 위반,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이것도 성범죄죠.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말하는 건데 이 세 가지 사건이 있고 한 가지 더 있는데 성착취물 소지입니다. 이 성착취물 소지죄도 아청법에 규정된 거여가지고 한 대 묶어봤습니다. 그래서 총 4가지 31번에서 34번 사건 보시죠. 31번 성착취물 소지입니다. 검사가 1년 구형해갖고 징역 6월에 집유 2년 나왔습니다. 형량이 낮게 나왔으니까 검사 항소했겠죠 당연히. 자, 결과 보시면 항소 안 했습니다. 일단 초범이었고 피해자가 합의 안 됐는데 피해자가 누군지 알지 못하는 그런 경우였어요. 누군지도 모르니까 합의를 할 수가 없죠. 어디서 불법 다운로드 받은 거예요. 이런 사정을 고려해서 항소 안 한 겁니다. 단순히 집유 나왔다고 항소하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32번이요. 3년 구형해갖고 벌금 3천 나왔어요. 많이 깎였죠. 이건 쉽습니다. 검사는 당연히 항소를 했겠죠. 자, 했습니다. 아까 21번 사건 위계 등 추행죄 있어갖고 징역 3년 구형해갖고 벌금 4천 나왔을 때 어땠습니까? 항소 안 했잖아요. 근데 이건 했습니다. 21번이 특이한 케이스예요. 32번처럼 징역구형에 벌금형 나오면 항소합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33번은 6년 구형에서 4년 나왔습니다. 절반 이상 났죠? 항소 안 했을 겁니다. 보시면은 검사가 항소 안 했어요. 34번은 징역 8월 구형에 징역 3년 6월 나왔어요. 절반 이하죠? 검사 항소했을까요? 자, 했을 것 같은데 합의는 또 했네요. 결과 보면 항소 안 했습니다. 합의한 사정이 반영이 됐고요. 34번 피고인이 또 초범이었어요. 그리고 참작할 만한 사유가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판사님이 이거는 좀 특이한데 집행유예를 주고 싶어도 법규상 주지 못하는 그런 경우였어요. 주고 싶은데 주지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왜냐하면 이 집행유예를 주려면 유예할 형이 우선 징역 3년형 이하여야 되는데 이 사건에 있어서 처단형의 범위가 하한선이 3년 6월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판사님이 제일 줄여도 집행유예는 못 주겠다 하시면서 3년 6월을 준 겁니다. 그래서 검사도 항소를 안 한 거예요. 이것도 특이한 케이스지만 합의 외에 양형 자료를 많이 제출을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참작할 만한 사정도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래서 판사님도 최소한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소한으로 깎아줬고 검사도 항소를 안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성범죄 살펴봤고요. 성범죄 말고 다른 형사사건들도 한번 같이 한번 예상해보죠. 자, 지금까지 영상 이렇게 쭉 보셨으면 항소 여부 예상하는 것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50가지 사건 중 남은 16건 형사사건입니다. 자, 23번 공연 음란입니다. 쉬워요. 구형, 선고 양량 똑같죠? 검사 항소 안 했습니다. 사기죄 검사 항소 한번 예상해보죠. 24번에서 29번 사이 6건입니다. 사기죄. 흔히 볼 수 있는 대표적 범죄 유형이니까 요건 좀 주의 깊게 같이 한번 보시죠. 자, 24번 1년 구형해갖고 300만 나왔어요. 쉽죠? 검사 항소 했습니다. 당연하겠죠. 합의 안 했으니까. 25번은 2년 구형했는데 징역 8월에 집유 2년 선고됩니다. 피해자 합의했네요. 결과는 검사 항소 안 했습니다. 자, 25번이 대표적인 패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합의하면 집행유예 나오고 이런 거요. 사기죄는 피해 회복, 그러니까 실제로 돈을 변제했느냐 보상했느냐 여부가 중요하거든요. 25번 합의했잖아요. 그래서 집행유예 나왔어요. 검사도 항소 안 한 겁니다. 26번은 3년 구형해갖고 징역 10월에 집유 2년이고 합의 안 됐는데 자, 그럼 검사 했겠죠? 검사 항소했겠죠? 결과 보면 안 했어요. 아, 참 이거 어렵습니다. 했을 것 같은데 이건 또 왜 안 했나 싶죠? 26번은 일반적인 사기죄 사건이 아니고 보이스피싱 전자책 사건이에요. 초범이고 피해 금액이 또 많은 편은 아니었어요. 횟수에 비해서. 피해자 신원이 측정이 다 되어 있긴 했는데 합의금이 없어가지고 합의를 못한 사안이었어요. 물론 인정 반성치죠. 검사 항소를 안 했습니다. 근데 이게 몇 년 전이에요. 요즘에는 이런 경우에 항소를 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아예 이런 상황에서는 집행유예가 잘 나오지도 않는 경향인 것 같고요. 예전 거다, 예전 사건이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27번에 3년 구형했어요. 2년에 집행유예 3년 나왔죠. 합의 없었죠. 검사는 항소를 합니다. 자, 원칙적인 모습이고요. 28번은 징역 5년 구형했어요. 1년에 집유 2년 나왔으니까 방어 굉장히 잘했죠.
합의 이것도 안 했어요. 결과 보면 예상대로 검사가 항소를 했습니다. 사기죄 마지막 29번 사건이요. 5년 구형해갖고 징역 3년 실형 선고됐어요. 구형량에 가깝게 선고가 됐죠. 검사가 항소를 안 했습니다. 쉽죠? 5년 구형에서 3년 나왔으니까 이 정도면 안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30번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죄입니다. 이것도 성범죄예요. 징역 2년 구형했어요. 벌금 800만 원 나왔는데 1심에서는 잘 방어한 거죠. 예상되시죠? 검사가 항소를 했습니다. 합의했는데 왜 항소했지 싶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징역 구형해가지고 벌금형 나왔으니까 너무 적잖아요. 너무 감형을 많이 해줬잖아요. 그래서 한 겁니다. 원칙적인 모습이에요. 35번 업무방해죄입니다. 업무방해도 징역 구형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1년 구형했어요. 여기서 벌금 1000만 원 나왔죠. 합의 안 되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 보면 항소했겠죠. 자, 징역 구형에 벌금형 선고 시 검사 항소한다. 이거 30번하고 같은 맥락이고요. 36, 37번 사건은 각각 음주운전, 음주 측정 거부 사건이에요. 둘 다 비슷한 겁니다. 음주 측정 거부 사건, 음주운전에 준해서 처벌하는 거니까. 둘 다 징역형 구형했고요. 둘 다 집행유예 나왔죠. 자, 이건 좀 어렵습니다. 검사가 항소했는지 안 했는지. 검사 항소했을까요? 했을까요? 둘 다 안 했습니다. 집유 나와서 할 만도 한데 왜 안 했을까요? 실제로 이 피고인 2명 모두 동종 전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36번은 세 번째고 37번은 네 번째 적발되는 거였거든요. 양형 자료 많이 만들어서 냈습니다. 처음부터 대처 잘해서 다행히 집행유예 받은 거고, 그런데 검사가 항소 안 한 이유 굳이 찾아보자면, 자, 이렇게 집행유예 받고도 또 음주하면은 또 적발돼가지고 처벌되면요, 집행유예 실효되잖아요. 그럼 무조건 36번은 징역 1년이 추가되는 거고 37번은 2년 6개월 추가되는 겁니다. 범죄 예방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이 되는 거죠. 왜냐면 한 번만 더 걸리면 바로 감옥 중형 가는 거니까. 둘 다 이 두 피고인 모두 다 부양가족이 있었어요. 이런 점이 고려된 겁니다. 38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입니다. 징역 6월 구형했는데 벌금 200 나왔어요. 자, 징역 구형에 벌금형 선고. 검사 항소하겠죠? 자, 당연한 건데 결과 보면 항소를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을까요? 아니, 징역 구형하고 벌금형 나오면 검사 항소하는 거 아니냐? 조금 전에 다 배웠는데 이 사안은 사실 처음부터 이게 정식 기소할 사건이 아닌데 정식 기소를 한 것 같은 느낌이랄까? 그런 거였어요. 이 사건 제가 수사 단계가 아니라 재판 들어가가지고 선임이 된 그런 케이스인데 재판 가서도 보니까 검사가 징역 6월 구형하는 것 자체도 좀 약간 오버한다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사실 기소유예 처분을 해도 괜찮은 그런 사안이거든요. 대부분 유사한 사건에서는 기소유예나 약식기소,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는 그런 사건인데 이상하게 이 사건 검사 정식 기소를 해갖고 징역구형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됐든지 간에 다행히 벌금형, 그것도 좀 낮게 200만 원으로 잘 방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검사가 항소를 안 하는 거죠. 사안이 워낙 경미했다. 그래서 검사가 항소를 안 한 것 같다. 검사가 정식 기소를 하는 것도 이상했던 정도로 경미했던 사안이다. 그래서 항소를 안 한 것 같다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47번 특수절도예요. 징역 2년 구형했는데 합의해서 징역 6월에 집유 2년 받았어요. 이것도 좀 어렵습니다.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검사가 항소를. 정답은 검사는 항소를 했습니다. 자, 합의했고 집행유예 된 형량도 그렇게 낮은 거는 아니어서 안 할 법도 한 사안은 맞거든요. 근데 왜 했을까요? 47번 피고인은 재판기간 중에 이 특수절도죄 이거 말고 다른 범행에 또 하나 연루가 된 게 있었습니다. 이게 1심 도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검사가 쓴 항소 이유서 보니까 검사 왈 재판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적어놨었어요. 만약 다른 범죄 안 했으면 검사가 항소도 안 했을 법한 그런 사건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래서 수사나 재판 중에는 다른 형사사건에 또 연루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죠. 교훈 삼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폭행 사건들입니다. 48번 폭행 사건이요. 쉽습니다. 자, 선고유예 나왔죠? 검사가 무조건 항소합니다. 이건 우리 아까 이전에 확실히 배웠어요. 49번은 폭행치사네요.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3년 구형했는데 검사가 피해자하고 어렵게 합의를 했어요. 이 사건. 그래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받았는데 검사가 항소를 했을까요? 합의했으니까 검사 항소 안 했겠죠. 피해자 유족하고 합의를 잘 했고 이 사건 피고인 처음부터 인정반성 취지였고 또 과실범죄잖아요. 이게 고의범이면 살인죄일 텐데 과실범이고 과실에 의한 것이니까 좀 봐준 게 아닐까 싶고요. 50번도 폭행치사네요. 징역 2년 구형했고요. 1년에 집유 2년 나왔습니다. 이분 합의를 못했어요. 그런데 합의를 못한 사정도 설명을 좀 했고 피고인이 구속되면은
가족들이 생계 유지가 좀 어려운 그런 사정들이 있어서 어필을 좀 했더니 집행유예가 선고가 되었었죠. 합의를 안 해서 검사가 항소를 하겠거니 싶었습니다. 그런데 결과 보시면 항소를 안 했죠. 49번과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과실범이고 인정반성 취지였었거든요, 이분도. 자, 이렇게 50가지 사건 다 살펴봤습니다. 이제 좀 감이 좀 잡히시나요? 50가지 사건들 저하고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셨으면은 이제는 다른 새로운 사건을 딱 보고 대략 검사가 항소하겠다 안 하겠다 딱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예상을 벗어나는 사건들도 있었어요. 예외적인 경우까지 모두 예상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건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변호사 개업하고 나서 처음에 경험이 많지 않을 때는 오히려 예상하기가 쉬웠습니다. 이건 항소하겠다 안 하겠다 좀 뻔해 보이거든요. 왜냐면 어느 정도 추세나 패턴이 분명히 있긴 하잖아요. 대체로 그러니까 쉽게 예상이 되는 거죠. 예상이 빗나가는 법도 없었어요. 그런데 차츰차츰 수행한 사건이 늘어나고 점점 쌓이고 축적되고 이러다 보면 굉장히 많은 사건들을 계속 겪다 보니까 그만큼 예외적인 경우도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뭔가 점점 확신을 갖기가 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항소를 할지 안 할지 이제 예상하는 게요. 그래도 이 검사가 항소를 하는 일정한 패턴이나 대략적인 추세가 적용되는 사건들 역시 점점 누적 경험을 해보고 하니까 한 번 더 또 재확인하는 그런 의미가 더 크기는 합니다. 자, 1심 판결 앞두고 있거나 2심 판결 받은 피고인분들, 내가 항소를 안 해도 검사가 항소를 하면 항소심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또 경우에 따라서는 피고인이 항소하는 것도 좀 고려를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번 영상 통해서 살펴본 바에 따라서 검사가 항소를 안 할지 미리 예상도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미리 항소심에 대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상 봤는데도 이건 모르겠다, 제 사건 어떻게 항소할까 말까 모르겠다 싶으면 연락 주시죠. 같이 한번 예상해 보면 될 것 같고. 자, 마지막으로 제가 선물 드리면, 아까 검사가 항소한 사건 19건 있었어요. 50건 중에 항소심 결과 어땠는지도 이거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자, 자세한 그 항소심 결과가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은 다음 기회에 하는 걸로 해서 이번 영상에서 설명을 생략하고 결과표만 띄워드리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만 봐도 검사 항소했을 때 어떻게 될지 아시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표 띄워드리면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뒷변 이동건 변호사였습니다.